예, 저번 시간까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자, 그 다음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보면은, 좀 넘어가서, 그리고 139페이지 다 봤었죠? 이쪽도. 네. 확인해 보세요. 139페이지 다 봤고, 그 다음에, 자, 141페이지 사례 문제 풀었던가요? 풀었던 것 같은데, 그죠? 됐고, 143페이지는요? 안 했습니까? 그럼 여기부터 하면 되겠다. 자, 143페이지 교재 143페이지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2023 타경에 256 물건번호 7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경매가 나온 물건이 7개나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채권자가 상인천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바로 위에 보면은 뭐 건저당 설정했겠죠. 뻔한 얘기고 건저당 건자가 임의경매 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게 물건이 7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쭉 해서 이제 7번째, 7번째 물건인데 뭐 그 이상 8번째, 9번째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새마을금고에서 건저당 대출해 주는데 이게 소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면은 A라는 사람이 최소한 7개의 부동산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개를 잡고 건저당 설정을 했는데 만기 때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담보로 잡은 7개를 최소한 7개를 한꺼번에 경매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 번호가 여러 개 나왔을 때에는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이네. 동일인. 그죠? 이 전체 물건에 대해서. 이 전체 물건에 대해서 대출해 준 것도 새마을금고고 동일인이죠. 채무자도 소유권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GDI가 부동산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601호가 이제 경매가 나왔습니다. 7번째로. 자, 밑에 사진 나와 있고요. 밑에 임차인 현황이 나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등기부가 나옵니다. 등기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걸린 상가니까 집합 건물이죠. 다시 앞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메뉴에 보면은 물건 종별이 걸린 상가죠. 걸린 상가는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이니까 땅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이 올라붙었죠. 대지권이 올라왔으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일체가 됐죠. 그래서 밑에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고, 자, 대지권이 올라왔으니까 건물 등기부 하나밖에 없죠. 집합 건물 등기부 하나밖에 없고 토지 등기부는 필요가 없으니까 폐쇄시켰다. 옛날에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됩니다. 토지 등기부는 폐쇄됐죠. 그죠?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니까.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때 이제 신축 건물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 2번에 20년도 11월 달에 건저당. 요게 오른쪽 비굴안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상인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 최고액이죠. 21억 6천에 대출이 나갔다. 그 다음에 3번에 송수호 씨가 가압류가 들어갔습니다. 12억. 그럼 결과적으로 12억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돈도 많죠. 10억이나 막 빌려주고. 4번에 2번의 건저당권자가 4번에 임의경매를 쳤다. 그런데 청구 금액은 16억 7,800이죠. 그럼 아까 21억은 뭡니까? 이건 건저당이니까 채권 최고액일 뿐인 거죠. 실제 빌려준 돈은 16억 같아요. 16억 원금에다가 7,800이 아마 이자가 붙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연손에 지연이자가 계속 붙으면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21억 6천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계속 연체가 돼가지고 23억이 됐다, 총액이. 그러면 배당받을 때 23억을 배당받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채권 최고액이 21억 6천이니까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까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 오버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별도로 해결해야 되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는 거는 맥시멈이 21억 6천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은 등기부 2번에 보면은 근저당이 있는데,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도 되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직업 기준 권리도 되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누차 이거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등기부 2번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 역할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 직업 기준 권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다면, 예전에 말씀드렸죠. 등기부가 만약에 가압류가 먼저 들어갔고 근저당이 나중에 들어갔으면은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맨 앞에 있는 게 이거니까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질 때 직업 기준 권리는 담보 물건이어야 되는 거니까 요게 직업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거 돌려놔야겠다. 뭔지도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었어. 잠깐만요. 무거운 거 좀 돌려놓을게요. 진동. 그래서 이제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요 사례는 요게 직업 기준 권리가 되는데, 근저당이 맨 앞에 있으면은 이 근저당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맨 앞에 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1순위 근저당이니까 직업 기준 권리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럼 여기 연도를 보면은 지금 등기부에 2번에 근저당 들어간 게 20년도입니다. 2020년도 11월 19일입니다.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자에서 앞에 상가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임차인, 첫 번째 칸에 주식회사 라이프 도시개발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위에 표 위에 말소 기준 권리가 20년도 10일 달에 근저당 이렇게 돼 있고, 자, 사업자 등록이 2017년도입니다. 그러면은 20년도 근저당보다 빨랐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칸에 사업자 등록이 20년도 4월 달 빠르죠? 대항력 있고, 밑으로 내려갈 때 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선택지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로 치면은 전입신고를 먼저 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가 넘어갔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대항력 행사에서 만기까지 장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그때 소유권자한테 보증금을 100%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항력 행사하거나 또는 두 번째 뭡니까? 배당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만약에 배당 요구했다면은 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배당 요구했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배당을 두 번 받잖아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고, 확정일자 찍었으면은 우선 변제 배당을 따져야 되고, 그래도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이 먼저 돼 있으면은 대항력 행사에도 100% 보호를 받고, 배당 요구에도 결론적으로 100%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상가 임차인이 하나, 둘, 셋, 한 7개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그죠? 전부 다 대항력 행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전액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뭐 장사가 잘 되는 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도로변이거든요. 예, 도로변이기 때문에 좀 입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일괄적으로 대학력 행사로 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야 우리 대학력 행사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똑같이 나올 리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칸에 임차인 현황 주식회사 라이프 도시개발이 있는데 얘네들 보면은 보증금이 전부 다 소액입니다. 500만 원이죠. 두 번째 칸에 센트로 개발이 보증금 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칸에 인호가 300, 네 번째 칸에 정인개발이 500입니다. 그 다음에 KD개발이 있는데 보증금이 360만 원에다가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럼 환산보증금 계산해야 되죠. 보증금만 있으면은 보증금을 들이대고 보증금 앤드 월세면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반드시 환산보증금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은 환보를 계산해 보면은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3천만 원 나옵니다. 3천에다가 보증금 360을 더하면은 밑에 환산보증금이 3,360만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KD개발이 만약에 배당 요구했다고 전제하고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KD개발이.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두 번 받잖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냐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를 받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배당 요구했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여기서 얘가 거기에 KD개발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냐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직업기준권리를 찾아야 되죠. 근데 직업기준권리 건저당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2011년도 19일입니다. 2020년도 11월 19일.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평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표를 봐야 되죠. 상가임대차 그 기준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약간 넘어가서 그게 기준표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예, 131페이지가 됩니다. 131페이지. 그 앞에 바로 앞에 129페이지에 메뉴에 주택 소액 임차인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설정일의 기준, 즉 직업기준권리 이걸 얘기하는 건데 설정일의 기준 직업기준권리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담보물건이 아니라 담보물건이 돼야 되고 오타 났다고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물건이 아니고요. 권리할 때 권자, 담보물권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여기 직업기준권리는 3개밖에 없다 그랬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직업기준권리는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건저당, 저당권은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고 담보가등기 나와 있죠. 전세권을 지우셔야 돼요. 다른 경매정보지는 전부 다 전세권이 없어요.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3개밖에 없습니다. 전세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도 이걸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상가임대차 쪽으로 가서 131페이지 자 이건데 자 여기서 지금 어딘가 하면은 이 건저당 직업기준권리가 20년도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뒷페이지에 나오네. 132페이지 2019년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죠. 그러면 건저당 20년도에 건저당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이니까 밑에 과밀업적권역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경기도 평택이 첫 번째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나와 있고 밑에 인천광역시가 있고 경기도 평택이 없죠, 그죠? 그러면은 과밀업적권역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4월 2일에 서울특별시는 아니고 경기도 평택이 과밀업적권역도 아니고 부산광역시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역시 그 경기도가 광역시는 아니잖아요. 이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종시하고 파주, 화정도 아니고 경기도 평택은 어디 들어간다? 맨 끝에 그 밖이죠. 기타 지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럼 맨 끝에 있는 그 밖의 지역, 기타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억 7천에 3천에 1천입니다. 그러면은 3억 7천에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3천에 1천 이렇게 돼 있죠. 3천에 1천입니다. 근데 요것도 3억 7천도 환산보증금이고요. 여기 소익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것도 환산보증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 배당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천만 원 안쪽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여기 아까 봤던 143페이지의 중간에 KD개발이 보증금이 360에다가 월세가 30이니까 환산보증금이 3,360만 원이죠. 3,360만 원. 그러면 최우선 변제 이 기준을 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익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못 받는다. 소익임차인이 아니죠. 초과됐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3,360 환산보증금이 이 기준인 3억 7천 안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100% 보호를 받는다. 그럼 대항력도 인정되고 최우선 변제도 인정되고 확정일자 찍었을 때 우선 변제도 인정되고 근데 최우선 변제 이런 게 다 인정되는데 최우선 변제 배당 받으려면 이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기준이 초과되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고액상가 임차인. 고액상가 임차인은 경매 넘어갔을 때 국회에서 준 게 뭐밖에 없다? 대항력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대항력밖에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건전항보다도 사업자 등록이 먼저 돼 있어서 전부 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항력 행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경매 넘어갔을 때. 그래서 전부 다 대항력 행사로 간 거예요, 지금. 사업자 등록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이 초과되는 고액상가 임차인들은 대항력은 인정되고 최우선 변제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세 번째 확정일자 찍어준다? 안 찍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배당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칸에 주식회사 정인개발이 나옵니다. 정인개발 사무실 601호 이 정인개발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2019년도 그러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죠. 그래서 오른쪽에 대항력이 있는 거고 자 얘도 만약에 정인개발이 배당 요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확정일자 안 찍었죠. 그죠? 이 사람들이 네.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 배당에는 못 들어가요. 배당 요구를 해도 그죠?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왜 안 찍었을까요? 확정일자 찍어야 되는 줄을 몰라요. 상가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문제죠.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면은 확정일자 찍었냐 물어보면 안 찍었다 그래요? 그럼 지금 가서 찍어라. 벌써 순위가 밀리는 거 아닙니까? 늦게 찍었으니까. 그러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냐? 여기서 요 네 번째 칸의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잖아요. 거기 정인산업개발. 근데 보증금만 있지 월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500만 원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500만 원은 3천만 원 안쪽이 맞죠?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얼마까지 보장합니까?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하죠. 근데 이제 보증금이 500이니까 500만 원은 100%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리 분석이 됩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자, 2023 타경 그 다음에 40548 사건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돼 있고 자 물건 종별이 걸린상가입니다. 이것도 집합건물입니다. 걸린상가가 집합건물이니까 바로 밑에 대지권 올라왔죠. 그러면은 건물하고 토지가 일체가 됐습니다. 한 몸이 됐다 이런 얘기죠. 한 몸이 됐으니까 밑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된다. 밑에 사건은 임의경매 사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니의 감정가가 42억짜리입니다. 지금 반값으로 떨어졌죠? 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사진 나와 있고요. 이제 사진 밑에
매각 물건 현황을 보니까 건물이 8개가 한꺼번에 경매가 나왔죠. 토탈에서 8개. 토지도 필지가 8필지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맨 밑에 제시외가 있죠. 제시외. 제시외가 있는데 오른쪽에 매각에 포함됐다라고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를 보면은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등기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등기부 1번에 21년도 12월 달에 소유권 이전, 매각,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매각이라고 쓴다. 표현을 매매가 아니라 매각이라 돼 있죠. 이건 경매로 낙찰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누가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아리울이죠. 아리울. 그래서 오른쪽에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경매할 때 아리울이 낙찰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경매로 낙찰받고 나중에 지가 경매를 당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리울이 경매로 낙찰받아놓고 지가 건저당 대출 받아놓고 못 갚으니까 또 자기도 경매를 당하는 거죠. 2번에 보니까 21년도 12월 달에 건저당이 들어갔습니다. 골드스톤. 오른쪽에 채권 최고액이 26억 4천입니다. 요게 말소 기준권리가 된다. 바로 밑에 확정채권 양도전에 서천 서부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건저당은 원래 누구 겁니까? 서천 서부 겁니다. 그런데 건저당은 돈 주고 사고 팔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천 서부수산업협동조합이 갖고 있던 건저당권을 골드스톤이 돈 주고 자기가 사온 거야. 그러면 권리 행사를 할 때 사온 날짜가 아니죠. 원래 서천 서부수산업이 21년도 12월 달에 건저당이 들어갔고 그 날짜를 그대로 승계받는 겁니다. 100% 돈 주고 사온 겁니다. 3번에 보니까 김세원 씨가 건저당 대출 들어갔죠. 채권 최고액이 6억이니까 빌려주는 원금은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번에 전주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갔으니까 국세 체납. 5번에 덕진구청장 전주시에서 압류가 들어갔으니까 지방세 체납. 6번에 보니까 2번 건저당권자 골드스톤이 6번에 임의 경매를 쳤다. 이게 본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제 임차인 현황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등기부 2번에 21년도 12월 15일입니다. 이때 건저당이 들어갔고 이게 지금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 이게 소액임차인 따질 때 직업기준권리가 되고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임차인 현황에 이제 얘네들을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칸에 유한회사 YW가 있습니다. 점포가 있고 사업자 등록이 22년도 7월 7일입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소 기준권리가 건저당이 21년도니까 22년도에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늦었죠. 그죠? 그럼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표를 해보면은 이 건저당보다도 YW가 사업자 등록이 늦었기 때문에 얘는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자. 그럼 이 사람은 선택지가 뭐밖에 없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배당 요구밖에 선택지가 없잖아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에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선택지가 두 가지 아닙니까? 대항력 행사에서 만기까지 장사하든지 또는 두 번째 돈 받고 나가려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YW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늦었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거든요. 그럼 경매에 넘어가서 누가 낙찰받으면 무조건 나가야 돼, 이 사람은. 근데 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배당 요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지금. 왜 배당 요구를 안 했냐, 이제 그걸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자, 보증금이 3천입니다. 월세가 500입니다. 그럼 환산보증금 계산해 봐야 되죠. 환산보증금 계산하면은
월세 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5억이 나옵니다. 5억. 보증금 3천 더하면은 환보가 5억 3천입니다. 5억 3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가 환산 보증금이 5억 3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왜 배당 요구를 안 했냐? 그 한 푼도 배당이 없어요. 그 이 사람은 보증금 3천이 다 날아간 겁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배당 요구했으면 배당을 받냐? 그걸 한번 공부해 보자는 얘기죠. 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두 가지를 따져야 되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하고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를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를 배당받고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자니까. 아까 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못 받은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넣는 바람에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의 배당 요구했을 때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일단은 우선 변제를 보면 확정일자 찍었습니까? 확정일자 안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걸 저희가 요때 21년도 12월 15일 이때 여기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지역이 전북 전주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가임대차 기준표를 찾아서 앞에 몇 페이지인가 있는가 하면은 132페이지를 봅니다. 132페이지에 그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건저당이 들어간 게 21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럼 어차피 현행법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역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그러면 기타 지역에 들어갑니다. 맨 끝에. 그럼 이거와 똑같아요. 3억 7천에 3천에 1천입니다. 그럼 요걸 갖고 3억 7천에 3천에 1천. 그러면은 3억 7천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는 3천에 1천입니다. 그럼 요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초과하게 되면은 고액상가 임차인 이 밑으로는 일반 상가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100% 보호를 받죠. 그죠? 이 기준이 초과되면은 고액상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면은 아까도 봤듯이 뭐밖에 안 줬다? 대항력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최우선 변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액수가 아예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확정일자 안 찍어준다 그랬죠. 확정일자 안 찍어주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에도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YW가 지금 환산보증금이 5억 3천입니다. 5억 3천이면은 3억 7천을 초과했죠. 그죠? 초과했으니까 고액 상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서 보호받는 거는 대항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저당 밑으로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 아닙니까?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요. 확정일자를 이 사람이 안 찍은 거예요. 세무서에서 안 찍어주는 거예요. 본인이 안 찍은 게 아니죠. 이거 지금 기준을 초과한 고액상가니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찍어달라 그래도 세무서에서 안 찍어준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변제권 배당에도 못 들어가죠.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안 찍어주니까. 그러면 최우선 변제도 안 돼.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3천 이하가 돼야 되는데 환산보증이 벌써 5억 3천이잖아요. 환보가 3천 안쪽에 되는데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만약에 한다 그래도 최우선 변제도 안 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안 찍어줬으니까 우선 변제 배당에도 못 들어가. 그럼 미배당 보증금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YW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를 못 받죠. 행사할 수 있는 게 고액상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대항력밖에 없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로 처음부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해도 한 번도 배당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어차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YW가 경매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은 뭘 해놨어야 됩니까? 고액상가 임차인이니까 뭘 해놨어야 돼요? 전세권 등기를 해놨어야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3천만 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도 3천만 원 아깝잖아요. 3천만 원이 어디야? 그거를 생돈이 날아갔는데. 근데 이제 예? 월세를 안 내면 안 돼. 이제 그 전략으로 많이 가요, 보통. 근데 어쨌든 나중에 몰랐다고 해서 봐주냐?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합니다. 그거 봐주면 혼란이 벌어지잖아요. 다 몰랐다 그러지, 그 봐줄 것 같으면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 등기하면 등기 쳤으니까 대항력 있고, 두 번째 등기 쳤으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건저당 밑으로 전세권 등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전세권 등기했을 때 어차피 대항력 없는 전세권자가 됩니다. 대항력 행사를 못하죠, 이걸로. 이게 건저당보다 늦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이 어차피 늦게 들어갔으니까 이때 전세권 등기를 해도 이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면은 이제 이 사건은 대항력 행사를 못할 거고 대신에 등기친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 배당에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건저당이 100% 받고 남는 게 좀 얘가 받겠죠, 그죠? 물론 이게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첫 번째 칸에 YW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 상가 임차인이다. 고액 상가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호받는 것은 대항력밖에 없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건저당 밑으로 사업자 등록이 들어갔으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가 됐다. 어쨌든 그 기준을 초과한 고액 상가이기 때문에 세무서에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 찍은 거예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에도 못 들어가.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도 해당 사항이 없어. 미배당 보증금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해도 어차피 빵원이다. 그러니까 뭐 막말이 이런 거죠. 날씨도 더운데 법원까지 가가지고 뭐 배당 요구 하나하나 결과는 똑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명 실시. 사업자 등록이 20년도입니다. 말소기준권리 건저당이 21년도니까 사업자 등록이 더 빨랐죠. 빠르니까 얘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됩니다. 자, 배당 요구 안 하고 대항력 행사로 갔다라고 돼 있죠. 환산보증금이 월세 6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6천만 원 나옵니다. 6천만 원에다가 보증금 5천만 원 더하면은 환산보증금이 1억 1천입니다. 1억 1천. 자, 배당 요구 안 하고 뭐 대항력 행사로 갔는데 그럼 5천만 원이 보호를 받죠. 보호를 받는데 만약에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서 하면 그것도 한번 보면은 만약에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 기준이 3억 7천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환산보증금이 1억 1천이죠. 그죠? 그러면 3억 7천 안쪽이니까 일반 상가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100%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배당 요구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배당, 요 케이스죠.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배당을 두 번 생각해야 되죠. 자, 최우선 변제는 액수가 안 맞죠. 최우선 변제는 아까 3천에 1천이었잖아요. 이게 환산보증금이니까. 확정일자 찍었습니까? 안 찍었잖아요. 얘는 세무서에서 안 찍어준 거예요. 지가 몰라서 안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가 모른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칸에 YW 같은 경우는 고액 상가 임차인이니까 찍어달라 그래도 세무서에서 안 찍어줍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거고, 조명실시 같은 경우는 기준 이하의 일반 상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 깜빡했던 어쨌든 본인이 안 찍은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확정일자를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배당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액수가 안 맞죠. 그죠? 만약에 배당 요구했으면 미배당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미배당 보증금이 보증금 5천만 원 전액입니다. 그죠? 배당 요구를 했는데 최우선 변제도 안 돼. 확정일자가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 배당에도 못 들어가. 그럼 미배당 보증금이 전액 5천만 원이죠. 그죠? 요거는 낙찰자가 100% 인수를 해야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배당 요구해도 5천만 원을 낙찰자가 배당 요구해도 한 푼도 배당 못 받고 미배당 보증금 5천 원을 낙찰자가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근데 대항력 행사에도 어차피 5천만 원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결과는 똑같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여기가 뭐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인지 자기는 대항력 행사로 해서 만기까지 장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교수님, 예. 만약에 예. 이 물건이 네. 20억에 낙찰이 됐어요. 20억이에요? 네. 예, 예, 예. 20억 6천 뭐 여기 이 금액에 낙찰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조명실 씨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예.
근데 이미 근저당이 이 사람보다 이 사람 근저당보다 더 앞에 있구나. 그럼 조명실 씨가 이제 배당 요구해도 금방 봤듯이 최우선 변제도 못 들어가고 확증일자 찍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 배당에도 못 들어가고 미배당 보증금 5천만 원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죠. 배당 요구를 했었어도 이건 인수인 거죠.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3차 때 뭐 20억 얼마에 누가 낙찰받았다. 그럼 낙찰 대금을 별도로 법원에다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 갖고 20억을 갖고 법원에서 배당을 해줄 거 아닙니까? 얘는 배당에 못 들어가요. 최우선 변제도 안 돼. 확증일자 안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도 안 돼. 그럼 보증금 5천만 원을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낙찰대금 들이미는 거하고 별도로 5천만 원을 별도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146페이지에서 어쨌든 중요한 논점은 146페이지에서 YW하고 조명실이가 확증일자를 왜 안 찍었냐. YW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초과되는 고액 상가 임차인이니까 찍고 싶어도 세무서에서 안 찍어줬기 때문에 확증일자 안 된 거고 조명실 씨는 그 기준 이하기 때문에 일반 상가니까 확증일자 찍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깜빡해서 안 찍은 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48페이지. 자, 경매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매 절차입니다. 이 파트 안 했죠? 그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자, 요거는 148페이지 표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149페이지가 이제 중요한 논점이 많습니다, 이게. 자, 2018 타경 2587입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경매 절차를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경매 강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암기하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암기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하고 직업 기준 권리는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제 경매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에 가서 이제 서류를 접수하고 이거 경매 쳐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틀이 안 걸려요. 이틀 이내에 등기부에 경매 등기가 찍힙니다. 이미 경매 등기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요즘에는 오늘 신청하잖아요. 내일 찍히더라고요. 바로 되게 빨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틀 안에 다 찍히더라고요. 자, 이미 경매 등기가 됐든 강제 경매 등기가 됐든 이 경매 등기가 찍히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꼼짝 마라 이거죠.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은 처분 금지호가 발생합니다. 처분 금지호가 발생한다. 이거 딴 데 넘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경매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 딴 데 넘기지 말라. 처분 금지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경매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매각길이 잡힙니다. 매각길. 요거 좀 이따 사진 찍어 두세요. 다 하고 나면은. 매각길에 우리가 가서 배팅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1등을 하게 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2등 하게 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한 석 달이죠. 석 달 정도 뒤에 배당 요구 종기 날짜가 잡힙니다. 이걸 배종이라고 줄여서 배당 요구 종기를 배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한 임차인이나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들은 요때 여기까지 여기 마지노선 아닙니까? 요때까지 배당 받고 싶은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매가 넘어가면은 임차인들한테 등기로 날라와요. 안내장이. 이 사건이 이제 경매가 넘어갔고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고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까지니까 배당 받고 싶으면은 이때까지 배당 요구 신청서를 경매에다 제출하라. 그 내용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가 여기인데 내가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입니다.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기준권료보다 빨리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경매가 넘어가려는데 이 안내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럼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니까 배당 요구할까? 배당 받고 나갈까 나도? 아니면 이게 장사가 잘 되는데 계속 있을까? 그건 대항력 행사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접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대항력 행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배당 요구 신청서가 경매계에 들어오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람 배당 요구했구나. 근데 이 날짜까지 배당 요구 신청서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람은 대항력 행사로 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각기일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때부터 날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7,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한 적은 있죠. 35, 30. 대략 이렇게 돼,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막 2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략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건 정확합니다. 앞에 건 정확하고. 네? 배종부터 매각기일까지는 이거는 이제 그냥 그 경매를 아직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여기 3개월이 걸릴지 더 오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가서 매각길이 잡힐 때까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요. 사건이 많으면 늦어지는 거고 사건이 별로 없네 그럼 빨리 처리가 될 거고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정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뭐 딱히 얼마 걸린다 이런 말을 못해요. 대략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내가 낙찰받았다.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이 떨어질 수도 있죠. 경매계에서는 알아서 하는 문제니까. 만약에 내가 낙찰받았는데 그 다음날 경매계에 가가지고 서류를 열어보니까 잘못 들어온 거예요.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내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구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불허가 신청. 자, 어쨌든 여기서 구제 방법은 불허가 신청이 됩니다. 불허가 신청. 불허가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농지를 낙찰받았다. 그럼 전답 과수원이잖아요. 농지를 낙찰받았으면은 이 사이에 뭘 제출해야 됩니까? 농취증을 일주일 사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나서 농취증을 신청하면은 늦을 경우가 많죠. 발급, 이거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면사무소 가든지 아니면 정부 24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미리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불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 그럼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일주일 뒤에 여기부터 14일이죠. 여기부터는 7일이고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 일주일 뒤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 그럼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나의 법적 지위는 매수인이 됩니다. 매수인. 여기서 낙찰받았을 때는 뭡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고 여기 2주가 지나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은 나의 법적 지위는 매수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매수인.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또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 불복 방법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즉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 즉시 항고를 했는데 기각됐다. 그러면 또 상급법원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재항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시 항고, 재항고. 근데 이 즉시 항고 제기할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항고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항고 보증금. 항고 보증금이 10%입니다. 10%. 그래서 즉시 항고하고 기각되면은 재항고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항고 보증금이 10%인데 이 10%라는 게
낙찰가 기준이에요. 내가 배팅한 금액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아니고 내가 낙찰받은 가격의 10%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최종적으로 기각당하잖아요? 그럼 이거 몰수당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왜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과거에 사람들이 이 경매를 질질 끌려고 너나 없이 적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자꾸 늘어나죠? 이걸 악용을 했기 때문에 항고 보증금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낙찰가의 10%를 납부를 해야 일단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다 기각되잖아요? 이거 몰수당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 사건 중에서 이게 적시항고를 했는데 낙찰가가 뭐 12억인가 그랬죠. 12억. 그러니까 이거의 10%가 뭡니까? 1억 2천 내야 되는 거예요. 1억 2천. 그래서 적시항고 신청서를 내가 다 읽어봤는데 눈물나게 썼더라고. 자기는 1억 2천 날릴 각오하고 지금 항고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심사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뭐 그러니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날라가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적시항고, 재항고, 불복 방법을 다 알아야 돼요. 여기는 불허가 신청, 여기는 적시항고, 재항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보통 한 35일 뒤입니다. 35일 뒤에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감일이죠. 잔금 마감. 그럼 요 사이에 보통 한 30일 정도 잔금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낙찰 받았는데 이거 내 걸로 하고 싶다. 돈이 있다. 첫날 납부를 해버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첫날 납부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잔금 납부가 여기 데드라인입니다. 요 사이에 잔금 납부를 해야 된다. 자, 잔금 납부를 했다. 나의 법적 지위는 뭐가 됩니까? 이때 비로소 소유권자가 됩니다. 소유권. 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기는 나중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매매하고 경매가 다르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민법 186조의 적용을 받고 경매 같은 경우는 민법 18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니까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니까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돈만 내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정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매매는 등기가 넘어와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경매 같은 경우는 돈만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는 넘겨오든 안 넘겨오든 상관이 없어요. 돈만 내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등기가 돼요? 아니죠.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진짜 경매 고수라기보다는 아까 그 부동산 고수라니까 또 생각이 나네. 뭐 경매 고수가 아니라 이 사기치는 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놈들은 낙찰 받고 나서 자기 힘으로 등기를 안 쳐요. 근데 잔금 납부를 했으니까 소유권은 취득했잖아요. 근데 등기를 일부러 안 넘겨와요. 만약에 등기가 내 앞으로 되는 순간 나의 채권자들이 나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니로 돼 있는 거 있네. 돈 내놔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잔금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를 안 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등기 안 치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쳐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럼 등기를 언제 쳐야 되냐? 보통 낙찰받고 6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 이전 등기를.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은 과태료가 나오죠. 그죠? 이 과태료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0년 내도록 등기 안 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과태료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칭 경매 고수로 하는 사기꾼들이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경매를 치려고 보는데 지명으로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추적을 해보니까 저쪽에 경기도 쪽에 빌라를 낙찰받고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절대 지명으로 등기를 안 해놓습니다. 잔금 납부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살 권리가 있죠. 등기는 제 앞으로 안 합니다. 등기 치는 순간 공격이 들어오니까 채권자들이 뭐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자, 어쨌든 요 사이에 잔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잔금 납부. 그럼 이 사이에 또 불복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의 불복 방법은 여기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으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죠. 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받아줄지 말지는 그거는 뭐 경매계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모든 단계마다 불복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잔금 납부를 했습니다. 잔금 납부했으면은 법원마다 다른데, 그러면 보통 한 30일 뒤에 배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변제 단계. 배당, 빚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빚잔치를 했는데 내가 5천만 원 배당 받아야 되는데 내가 3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럼 2천만 원 덜 받은 거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어디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배당 받아간 거잖아요. 그럼 배당 받았는데 배당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2천만 원 내놔 그러면 줍니까? 절대 안 주죠. 그래서 이걸 돌려받는 번, 배당 이후에 돌려받는 방법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거의 이거는 뭐 99.9%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민법 741조입니다. 741조. 요거.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얘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다 쓸까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법조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A라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B라는 사람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손실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요게 부당이득 반환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법률상 원인 없이 왜 내 2천만 원을 네가 가져갔냐? 나는 2천만 원 손실을 봤다.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냥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절차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 전체를. 왜냐하면은 경매정보지를 딱 봤는데 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느 단계인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내가 만들어 놓고 수십 번, 수백 번 쓰는 연습을 했어요. A4지 갖다 놓고. 머리가 좀 암기하면 되죠. 근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A4지 갖다 놓고 내가 백지 상태에서 내가 이게 현출해 낼 수가 있는가? 그 트레이닝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는 이렇게 되고, 이걸 참조해서 아까 그 앞 페이지에 경매 절차 도표가 있었죠, 그죠? 148페이지에 148페이지에 요거를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오른쪽에 그 사건을 미켈란젤로 사건, 미켈란젤로비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